수정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우리 수정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 나는 괜찮으니까 힘내세요. 나도 아빠 사랑해요. 아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대 가장 안지훈 씨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에서 막창집을 운영하며 승승장구하던 사업가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는지 그 아픈 사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한 가정의 붕괴에 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분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비 내리는 저녁, 반지하 월세방으로 2024년 11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차가운 빗줄기가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대구 달서구의 한 골목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우산 하나 없이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가면서 말입니다. 택시를 탈까? 아니야, 기본 요금이 4,800원이잖아. 주머니를 뒤적여봤지만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정확히 1,200원. 버스비조차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지갑 속 은행 잔고는 마이너스 382만 원. 신용카드는 이미 오래전에 모두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약 7km의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그날은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젖은 옷이 무거웠고 51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팠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비를 맞으며 도착한 곳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그마저도 이번 달 월세는 2주나 밀려 있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그곳이 지금 지훈의 집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낡은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 한 톨 없는 빈 쌀통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물이라도 마셔야지.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속이 쓰렸지만 허기진 배를 달랠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5잔째 물을 마시고 나서야 잠시 배고픔이 잊혀졌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딸아이 생일이 일주일 후였습니다. 13살이 된 딸 수정이 생일 선물은커녕 전화 한 통 걸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요금도 3개월째 연체 중이었지만 다행히 아직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전 승승장구하던 시절, 불과 5년 전만 해도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안지훈의 막창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막창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5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지만 맛과 정성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여보, 오늘도 웨이팅이 30팀이에요. 믿어져요? 아내 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2018년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매출은 하루 평균 200만 원을 넘었고 주말에는 35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순이익만월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번 휴가 때 일본 갈 수 있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 수정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디즈니랜드도 데려다 줄게. 그때는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저축했고
1년 만에 6천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안 사장 막창집 대박 났더라. 막창집으로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친척들의 따뜻한 말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2019년 여름, 지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필연적 선택이었습니다. 첫째, 손님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웨이팅이 2시간을 넘었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에 올게요라는 말을 하루에 몇십 번씩 들었습니다. 기회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둘째, 직원들의 과로가 심각했습니다. 홀 직원 2명, 주방 보조 1명으로는 도저히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이직률도 높았습니다. 더 큰 공간에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셋째, 경쟁업체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막창집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안지훈의 막창 스타일이라고 홍보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입지를 더 확고히 다져야 했습니다. 안서방, 아직 사업 확장은 위험 부담이 커.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 장인어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기세를 타야 한다고 지금이 적기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동성로 대로변에 80평 규모의 매장을 계약했습니다. 권리금 1억 2천만 원, 보증금 8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 1억 5천만 원, 총 3억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축한 돈 7천만 원을 투자하고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 5천만 원을 빌리고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안지훈의 막창 프리미엄 본점이 오픈했습니다. 첫날부터 대성황이었습니다. 일매출 550만 원.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하지만 그 확신은 불과 4개월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 500명 돌파, 대구 봉쇄 검토, 뉴스 속보가 연일 터졌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외출을 꺼렸습니다. 본점 매출은 하루 5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80평 매장에 손님은 2-3팀뿐. 직원 월급과 월세, 대출 이자만 월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작은 가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매출 70만 원. 2 매장을 합쳐도 적자였습니다. 저축했던 돈은 3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여보, 걱정 마. 조금만 버티면 돼. 곧 나아질 거야. 아내는 애써 웃으며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에도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정이는 무슨 일인지 알아챘는지 용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드값도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추가 대출도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2020년 7월 새로 오픈한 본점을 폐업했습니다. 권리금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2억 원의 빚과 작은 원래 가게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직 원래 가게 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장사는 계속 안 됐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고 부부가 직접 운영했지만 적자는 계속됐습니다. 카드 연체, 대출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채권 추심 전화가 하루에도 몇십 통씩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가을, 지훈의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 민정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다음 주에 매출이 조금 나으면. 다음 주요? 지난달에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그저께도 그렇게 말했고요. 말꼬리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2020년 12월 빚은 3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계속 쌓였습니다. 연체이자, 지연이자, 가산이자, 숫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원래 가게마저 장사가 안 됐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재료비, 가스비, 전기세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월세 250만 원조차 버거웠습니다. 아빠 배고파? 어느 날 저녁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라면 2개가 전부였습니다. 세 식구가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수정아, 아빠는 배 안 고프니까 너랑 엄마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아침부터 물 한 잔만 마셨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딸아이의 배고픈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아내가 몰래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로 가리려 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21년 설 명절, 지우는 처갓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갈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집에 있어요. 나랑 수정이만 갈게요. 아내의 말에는 결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과의 관계는 이미 1년 전부터 틀어져 있었습니다. 빌렸던 5천만 원을 갚지 못했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더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이혼하라고 하시네요. 뭐? 우리 수정이가 이렇게 사는 게 안쓰러우시대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장인어른의 말이 아내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안서방이 내 말 좀 들었으면 확장 안 했을 거 아니냐. 내가 뭘 했냐. 위험하다고 했지 않았냐.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민정이 너만 고생하고 수정이 저 어린 것이 어른들 눈치나 보고 말이야. 모든 말이 맞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정말로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장인어른의 돈도, 딸의 미래도, 아내의 인생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로 무엇이 해결됩니까? 빚이 없어집니까? 시간이 되돌아갑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석 달째 밀렸고 건물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밀린 월세 750만 원 입금 안 하면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5년간 운영했던 안지훈의 막창은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주방 기구들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3천만 원 상당의 장비가 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던 날 공무원이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분. 15년의 인생이 다음 분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가게도 꿈도 희망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쳐버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정이를 생각해야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수정이까지 망가져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딸아이까지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지우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51세의 나이에 시급 8,720원을 받으며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습니다. 사장님 아니세요? 막 창집하시던. 어느 날 밤 단골 손님이었던 젊은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안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음료수 하나를 사고 나갔습니다. 힘내세요, 사장님. 아니, 아저씨.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에서 아저씨로. 호칭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편의점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물건 진열, 청소, 재고, 정리, 술 취한 손님들 상대하기.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51세의 몸으로 하려니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월급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폐업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간 집 월세가 60만 원, 공과금 15만 원, 식비 80만 원, 수민이 학원비 30만 원. 계산해 보니 35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지우는 낮에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배달 대행, 주차 관리, 청소일,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력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40대까지만 뽑고 있어서요. 경력이, 막창집 사장님이었네요. 아, 죄송한데 저희가 찾는 인력과는 맞지 않네요. 거절은 일상이 됐습니다.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으로 밥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2021년 9월 아내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대형마트 계산대 직원.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월급 110만 원. 둘이 합쳐 330만 원. 빚 이자 월 150만 원을 제외하면 180만 원.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말이 없었습니다. 딸 수정이하고만 대화했습니다. 지훈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요즘 아빠랑 얘기 안 해?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12살 아이도 느낄 만큼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가 피곤해서 그래. 아내는 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2021년 11월의 어느 주말 오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더 이상은 못해요. 나도 한계예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도 수정이도 다 힘들어져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수정이는 내가 데리고 갈 거예요. 친정에서 키울게요. 당신은 당신 인생 사세요. 수정이만은 제발 당신이 뭘 해줄 수 있는데요? 밥이라도 제대로 먹일 수 있어요? 학원비라도 될 수 있냐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고함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나눌 재산이 없었고 빚만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양육권은 아내에게, 면접교섭권만 지훈에게 주어졌습니다. 12월 20일 아내와 수정이가 집을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2개와 박스 3개가 전부였습니다. 수정아. 지훈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정이는 말없이 아빠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12살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우리 수정이한테 미안해. 아빠. 수정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아빠 손에 쥐어줬습니다.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아빠, 힘들면 이거 써. 내가 모은 거야. 그 순간 지우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딸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수정아. 아빠가 꼭 다시 일어설게. 그래서 수정이 다시 데리러 갈게. 됐어요. 그런 거짓말 그만하세요.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수정아. 엄마. 아빠가. 가자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차 문 닫히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완벽한 침묵. 빈집에 홀로 남겨진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쥐어준 5,000원짜리를 꼭 쥐고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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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는 비겁한 사람. 그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손 안에 5,000원짜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정이는 이걸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았을까. 12살 딸이 아빠를 위해 모은 돈. 그 돈의 무게가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021년 12월 가족이 떠나고 난 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니, 실제로 추운 것이 아니라 지훈의 마음이 얼어붙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원룸 월세 60만 원조차 버거워진 그는 더 저렴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2022년 1월 지금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5만 원. 그나마 이사 비용이 없어서 손수레를 빌려 짐을 날랐습니다. 51세 남자가 손수레를 끌고 대구 거리를 걷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경멸, 무관심. 다양한 시선들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좀 밀어드릴까요?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친절한 마음이었지만 그 친절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동정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신발만 보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는 습기가 맺혀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이미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짐을 풀지도 않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의 발들을 바라봤습니다. 운동화, 구두, 하이힐, 부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계속됐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 1시간. 실제 근무 시간은 7시간이었지만 쉬는 시간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담배 한 갑이요. 빨리 좀요. 술 취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가 일상이었습니다. 반말, 욕설, 트집. 모든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시급 8,720원을 받는 사람에게 자존심이란 사치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술에 취해 편의점을 어질러 놨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라면에 물 좀 부어줘요. 이 컵라면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확인 좀 해봐요. 아이씨, 왜 이렇게 느려요? 진짜. 지우는 묵묵히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대꾸하면 시비가 됩니다. 그냥 참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몇이에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조롱하는 투였습니다. 51입니다. 헐, 50하나요? 우리 아버지 뻘인데? 아저씨는 왜 이런 데서 일해요? 인생 뭐 잘못됐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인생을 잘못 살았으니까요. 가자, 야. 아저씨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에이, 농담인데. 문이 닫혔습니다.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51세, 하얗게 센 머리, 깊게 파인 주름, 축 처진 어깨. 5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지우는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총 빚 3억 5천만 원, 은행 대출 2억 원, 제2금융권 대출 8천만 원, 사채 4천만 원, 개인 빚 3천만 원. 고객님의 소득으로는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월 소득이 220만 원인데 채무 원금만 3억 5천만 원이면 현실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법무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희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산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해도 일부 빚은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파산.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생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단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22년 5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 출석, 서류 제출, 채권자 집회. 모든 과정이 고통이었습니다. 채무자 안지우는 사업 실패로 인해 총 3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으며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로 월 22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산은 전무하며 판사 앞에서 자신의 인생 실패담을 늘어놓는 것. 그보다 창피한 일이 있을까요?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2022년 9월 파산 선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개인 빚 3천만 원은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께 빌린 5천만 원은 애초에 파산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8천만 원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갚을 거야? 내 돈부터 갚는다며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니?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려줬던 친구.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시간을 줘. 조금만? 벌써 2년이 지났어. 나도 사정이 있다고. 나도 돈이 급하다니까.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야, 안지훈. 너 진짜 이러지 마.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20년 우정도 돈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은 나 자신에게 있었으니까요. 혼자가 된 밤은 더 깊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새벽에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면 정막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수정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들. 아빠, 사진 찍어줘요. 아빠, 나 이거 잘 어울려? 아빠, 사랑해. 사진 속 딸의 밝은 미소. 그 미소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있었지만 지우는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수정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사진은 말이 없었으니까요. 2022년 10월 28일 수정이 생일이었습니다. 13번째 생일날 지우는 편의점에서 훔친 아니 정확히는 폐기 예정이었던 초코파이 하나를 들고 반지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코파이에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은 없었지만 성냥불이라도 켜고 싶었습니다. 수정아, 생일 축하해.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정말 못난 아빠라서 미안해. 성냥불을 후하고 불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초코파이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였는지 그날 밤 안지훈 씨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정아, 생일 축하해. 아빠가 선물은 못 해주지만 너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정말 미안해. 발신은 됐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내가 아빠 번호를 차단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3년 초 지우는 낮에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달 대행 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배달을 하고 그리고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2시간 수면,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배달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51세의 몸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은 무릎은 늘 아팠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음식 다 식었잖아요. 별 하나 줄게요. 진짜 너무 늦었어요. 다음부터는 다른 기사님 지정할래요. 고객들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51세의 몸은 20대 배달원들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렸습니다. 장맛비였습니다. 배달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지우는 쉬지 않고 배달을 돌았습니다. 미끄러운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섰을 때 옆에 고급 수입차가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운전자,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나이일 텐데 순간 자신의 처지가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나이대인데 누구는 고급차를 타고 누구는 비를 맞으며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고급차는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지우는 무거운 배달 가방을 메고 다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그제야 자신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해서 폐기 예정인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김밥이었습니다. 아저씨, 그거 폐기할 건데 드셔도 돼요? 함께 일하는 20대 알바생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폐기할 음식을 먹는 51세 남자. 이게 정말 자신의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2023년 6월, 지우는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어지럼증도 자주 느껴졌습니다. 배달 중에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행인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깐 쉬면 돼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0분을 쉬고 나서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몇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돈이 얼마나 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배달은 계속됐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함께 일하던 알바생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실신입니다. 이대로 계속 일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당장 쉬셔야 합니다. 쉴 수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환자분, 목숨이 우선 아닙니까? 하지만 지훈에게는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를 쉬면 하루치 수입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내야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병원비. 응급실 진료비가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지훈의 하루 수입보다 많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카드 되나요? 네, 됩니다. 정지된 카드들을 하나씩 시도해 봤습니다. 세 번째 카드에서 겨우 승인이 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했고 일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이미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51세가 아니라 70세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뼈만 앙상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핏기 없는 입술, 딸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행복했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이렇게 됐구나. 정말 미안해. 2023년 9월 지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배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배달 건수가 줄었고 수입도 따라서 줄었습니다. 편의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지훈 씨, 죄송한데요. 요즘 자주 지각하시고 근무 중에도 자주 앉아 계시더라고요. 손님들 불편해하세요. 죄송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이건 좀. 다음 달부터는 다른 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해고 통보였습니다. 2년 가까이 일했던 편의점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이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자존심도 뭣도 없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51세 남자가 20대 편의점 점장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난처해요.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편의점 일을 잃었습니다. 이제 배달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로는 배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수입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공과금 10만 원, 최소 생활비 30만 원. 한 달에 최소 7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고작 100만 원 남짓. 빚 이자는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01호 안지훈 씨, 월세 언제 주실 거예요?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가 되어도 돈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45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배달 일을 마치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집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안지훈 씨, 이번 달 월세랑 지지난달 월세까지 석 달치 밀렸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당장 105만 원 주시든지 아니면 나가셔야겠어요. 집주인님, 제발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당장 나가세요. 짐은 내일 낮에 찾아가세요. 문이 잠겼습니다. 자물쇠를 바꿔버렸습니다. 지우는 문 앞에 서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집주인님, 제발, 오늘 하루만, 내일 돈 마련해 올게요. 문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11월의 밤은 추웠습니다. 지우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찜질방에 갈 돈도 모텔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지갑을 뒤져봤습니다. 2,300원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칼날처럼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얇은 점퍼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노숙자가 되는 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원 저쪽에도 몇 명의 노숙자들이 보였습니다. 박스로 바람을 막고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저렇게 되는 건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했으니까요. 벤치에 누웠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부딪히며 떨었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결국 이렇게 됐구나.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수정이는 따뜻한 방에서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외할머니가 만들어준 따뜻한 저녁을 먹고 포근한 이불을 덮고 그 생각이 오히려 위안이 됐습니다. 적어도 딸은 이런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까지 왔다는 생각.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는 생각. 새벽 4시쯤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신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경찰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이 어디냐고요?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세요. 여기는 위험해요. 경찰관이 가고 나서 지우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24시간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습니다. 가장 싼 햄버거 하나를 시켰습니다. 2,000원. 남은 돈은 300원. 구석자리에 앉아 햄버거를 최대한 천천히 먹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6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한데요. 청소 시간이라서요. 잠깐 나가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배달 일을 시작하기 전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 점심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햄버거 하나로는 허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근처에 무료급식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는 것은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일을 하고 있어. 무료급식을 받을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배는 계속 고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오늘 일을 하려면 뭐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결국 무료급식소 앞에 섰습니다.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들, 노숙자들, 그리고 지훈과 같은 사람들. 줄을 서는 것조차 창피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없는지. 하지만 그런 걱정은 우습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자신을 알아본단 말입니까? 여기 처음이세요? 앞에 서 있던 60대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기 밥 맛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린 모두 힘든 사람들이에요. 노인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아니,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힘든 사람의 범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을 받았습니다. 밥, 김치찌개, 나물 몇 가지. 단순한 식사였지만 지훈에게는 감사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억지로 삼켰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됐구나. 51세. 한때는 사장이었던 사람. 3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사람. 하루 매출 300만 원을 찍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이 없는 지훈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낮 시간을 보낼 곳이 필요했습니다. 배달 일은 점심과 저녁 피크 타임에만 가능했고 그 사이 시간을 어디선가 보내야 했습니다. 도서관은 따뜻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구석 열람석에 앉았습니다. 아무 책이나 펼쳐놨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있을 명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스펙을 쌓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 학생들은 희망이 있겠지. 20대의 젊은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51세의 자신에게는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어젯밤 벤치에서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에 깼습니다. 도서관 직원이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깨어났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취급하는 시선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 전화라는 것을. 여보세요, 안지훈 씨 맞으시죠? 네, 캐피탈입니다. 채무 변제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원금 3,200만 원에 이자가 현재까지 1,850만 원 쌓였습니다. 총 5,050만 원입니다. 언제 갚으실 건가요? 이미 6개월 넘게 연락도 안 받으시고 변제 계획도 없으시고 이러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요. 사정이 어렵다면 다해요? 빌린 돈은 갚으셔야죠.
다음 주까지 최소 50만 원이라도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급여 압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여 압류, 배달 수입도 압류당한다면 정말 굶어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또 다른 번호였습니다. 안지훈 씨죠? 저축은행입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 채권 추심 전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채무 변제 독촉 안내, 법적 조치 최종 통보, 급여 압류 예정 통지,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읽어봤자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안서방 날세. 아버님, 자네 이혼한 마당에 내 돈은 돌려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언제 줄 거야? 5천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 나도 은퇴하고 연금으로 사는데 그 돈이 급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가 그 말한 지 몇 년이냐? 민정이는 이혼까지 했는데 너는 아무 책임도 안 지냐?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달까지 100만 원이라도 줘. 성이라도 보여야지. 안 그러면 나도 방법을 찾아야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인어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이제는 정말 참을성이 바닥난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끼니도 걱정인 판에. 며칠 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신가요? 당일 대출 가능합니다. 무직자, 신용불량자 모두 가능. 연락 주세요. 사채 광고였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안 돼. 사채는 안 돼. 그건 정말 끝이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은행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제2금융권도 불가능합니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출 문의하셨나요? 네.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자는 월 10%입니다. 월 10%, 연 120%. 말도 안 되는 고금리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증인이나 담보는요?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과 통장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선이자로 3개월치를 먼저 떼고 드립니다. 300만 원에서 90만 원을 뗀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210만 원. 하지만 갚아야 할 돈은 300만 원.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건 늪이야. 빠져나올 수 없어. 하지만 당장 내일 뭘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여유가 있습니까? 그날 밤 지우는 근처 찜질방에 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만 2천 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자고 싶었습니다. 찜질방 식당에서 가장 싼 라면을 시켰습니다. 4,000원.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포근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업 확장을 하지 않았다면, 코로나만 없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힘들어. 그 생각이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세상에는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일이 되면 또다시 현실과 싸워야 합니다. 배달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빚쟁이들을 피해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새벽 5시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또다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하루, 희망이 없는 하루.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런 희망을 붙잡고 오늘도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 지훈에게 새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달력의 숫자만 바뀌었을 뿐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찜질방과 공원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끔은 24시간 카페에서, 가끔은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이제 없었습니다. 배달 일마저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건강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끊어질 것 같았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3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아저씨, 배달이 너무 늦어요. 음식 다 식었잖아요. 별점 1점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다른 기사님 요청할게요. 너무 느려요. 고객들의 불평은 계속됐습니다. 별점이 떨어지면서 배달 건수도 줄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배달을 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났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가장 싼 소독약과 밴드를 샀습니다. 3,500원. 그날 번 돈의 전부였습니다. 저녁은 굶어야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무릎을 소독했습니다. 따가웠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컸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2024년 3월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편지를 쓰기로.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편지지를 한 장 얻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정아, 아빠야. 얼마만이니? 벌써 2년이 넘었구나. 수정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겠네. 시간이 참 빠르구나.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때문에 수정이가 고생했지. 아빠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했지. 모두 아빠 잘못이야. 수정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절대로 너 때문이 아니야.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수정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딸이야. 수정아, 꿈을 포기하지 마. 아빠처럼 살지 마. 아빠는 욕심을 부렸다가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수정이는 달라. 수정이는 똑똑하고 착하고 예쁘잖아. 우리 수정이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를 잘 따르렴.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아빠가 무너졌을 때도 너를 지켜줬잖아. 엄마 말씀 잘 듣고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마. 아빠는 수정이를 정말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비록 곁에 있어주지 못하지만 아빠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 수정이가 있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편지밖에 없어서 미안해. 건강하게 자라렴. 행복하렴. 그게 아빠의 유일한 소원이야. 사랑해, 우리 딸. 2024년 3월 15일. 아빠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로 글씨가 번졌습니다. 다시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만에 겨우 완성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적었습니다. 장인어른 집 주소. 우체국에 갔습니다. 우표를 사야 했습니다. 430원. 하지만 지갑에는 200원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한데요. 230원 부족한데 나중에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요금을 다 내셔야 발송이 돼요.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우는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봉투를 꼭 쥐고서 길거리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국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30원만 딸에게 편지 보내야 해서.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몇몇은 째려봤습니다. 어떤 이는 욕을 했습니다. 거지 같은 놈.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한 노인이 500원을 주셨습니다. 여기 받으시오. 딸한테 편지 보내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51세 남자가 500원을 받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샀습니다. 편지를 붙였습니다. 우체통 속으로 떨어지는 흰 봉투. 그것이 딸에게 전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채를 빌렸습니다. 200만 원. 선이자 60만 원을 떼고 실제로 받은 돈은 140만 원. 그 돈으로 우선 PC방에서 일주일 숙박권을 샀습니다. 3만 5천 원. 그리고 밀린 핸드폰 요금을 냈습니다. 9만 원. 쓴 돈은 12만 5천 원. 그리고 이것저것 밀린 것 내고 나니 돈이 없어졌습니다. 한 달 후 사채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자 20만 원 입금하셔야죠. 지금 돈이 없습니다. 없으면 만드셔야죠. 이자라도 내셔야 원금이 안 불어나요. 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24만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48만 원.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6월 사채업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안지훈 씨, 도망 다니지 마세요. 원금 200에 이자 72만 원. 총 272만 원 내셔야죠. 죄송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으셔야죠. 내일부터 우리 소개해주는 곳에서 일하세요. 어디서요? 폐지 줍는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주우면 3만 원은 벌어요. 그거라도 하셔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줍는 51세. 리어카를 끌고 대구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폐지를 주었습니다. 골판지, 신문지, 종이박스. 무엇이든 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박스 좀 가져가세요. 가끔 친절한 상인들이 박스를 내어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냉대했습니다. 여기 우리 자리야. 딴 데가. 다른 폐지 줍는 노인들과의 영역 싸움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저 물러섰습니다. 싸울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다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고물상에 갔습니다. 무게를 쟀습니다. 32kg, 3,200원이요. 하루 종일 일해서 3,200원.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지우는 폐지를 다 주운 후 고물상에 갔습니다. 오늘은 28kg, 2,800원, 2,8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1,500원. 남은 돈은 1,300원.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섰습니다. 하지만 버스비는 1,500원이었습니다. 200원이 부족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걸어가야 했습니다. 7km,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신발 속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양말이 젖었습니다. 발가락이 시렸습니다.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차들, 따뜻한 차 안의 사람들, 그들과 자신의 차이. 나도 저랬었는데 5년 전에는 자신도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BMW 5 시리즈. 가죽 시트에 앉아 히터를 틀고 음악을 들으며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를 맞으며 걷고 있습니다. 1,500원이 없어서 1시간 20분 만에 PC방에 도착했습니다. 숙박권으로 머물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마른 옷이 없었습니다. 젖은 옷을 짜서 다시 입었습니다. 샤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샤워는 추가 요금이 있었습니다. 물티슈로 몸을 닦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먹은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음식도 없었습니다. 정수기로 물을 마셨습니다. 1잔, 2잔, 3잔.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PC방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무심코 사업 실패 극복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사업 실패 후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 빚더미에서 벗어나는 법, 중년의 재취업 성공 스토리. 하지만 모두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지만 자신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 사진을 봤습니다. 2년 전 사진. 이제 수정이는 중학교 2학년. 어떻게 자랐을까? 키가 컸을까? 아직도 아빠를 기억할까? 수정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PC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24년 12월 초 지우는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다리, 아래로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나고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쇠난간. 한 발을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지훈 씨 맞으시죠? 네. 저는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민지라고 합니다. 안지훈 씨 상황에 대해 들었는데요. 한번 상담받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저를 어떻게 아셨죠?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안지훈 씨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누가 신고했을까요? 도서관 직원일까요? PC방 주인일까요? 아니면 폐지를 주우며 마주쳤던 누군가일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안지훈 씨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만 오세요. 그냥 이야기라도 나눠봐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난간에서 발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김민지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훈 씨. 오시느라 힘드셨죠? 네.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따뜻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안지훈 씨,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훈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창집 이야기, 사업 확장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이혼 이야기, 빚 이야기.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간 쌓였던 모든 아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민지 사회복지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많이.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안지훈 씨 아직 51세예요. 인생 반도 안 산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선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해 드릴게요. 그리고 임시 거처도 마련해 드리고 의료 지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그리고 안지훈 씨, 채무 관련해서도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혼자 감당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지우는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고시원이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한 달에 5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굶지는 않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채무 조정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았습니다. 길은 멀지만 방향은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소개받은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초, 서비스 직무 교육. 51세에 다시 배우는 것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딸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제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3월에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습니다. 8개월 만에 온 답장. 아빠 수정이에요. 아빠 편지 받았어요. 엄마가 숨겨놨는데 제가 우연히 찾았어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요. 아빠 걱정 마세요. 아빠도 건강하세요.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해봐라고.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2024년 11월 20일, 딸 수정이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지훈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추락과 좌절, 그리고 작은 희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안지훈 씨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젠가 딸과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을 바라며,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